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간병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특히 간병사의 직무 또는 간병사의 실무, 뭐 같은 얘기예요. 직무라는 것은 직업의 의무고, 실무라는 건 실제 의무다 그런 뜻인데, 이제 간병사 혹은 간병인, 물론 그 자체가 뒤에 인이 붙으냐 사가 붙으냐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그 뒤에 어미, 말 끄트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간호사, 간호원, 물론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꾸 이제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간호원이 아니라 간호사,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전문직은 사자가 붙은 건 원칙입니다. 의사, 변호사, 뭐 노무사, 변리사,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붙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간병사라 그래야 되냐, 간병인이라 그래야 되냐. 저는 일단 통일하겠습니다. 간병사로, 간병사인데, 이제 간병이라는 것은 한자로, 간자는 볼 간자입니다. 질병할 때 병자고, 그래서 간병사,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간병사. 자. 간병사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해석하면은 볼 간자고 질병병. 질병이 있는 것을, 질병을 보는 그런 전문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간병사가 돼서 실제 간병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간병사 직무 혹은 실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대목은 간병사 직무 교육, 실무 교육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이걸 공부하겠다라는 것이고, 간병이란, 그러면 이제 도대체 간병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간병사가 하는 것이 간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간병의 목적, 이래서 간병부터, 방금 제가 이제 한자로 간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단은 어떤 질병을 알아서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 저하된 그런 환자의 기능을 보조해 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 것, 이게 간병입니다. 이제 간병이라는 것은 그 범위나 방법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 범위나 또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이제 이를테면 단순한 골절상, 뼈가 부러졌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에 따라서 수술을 했다거나, 또 사지가 마비됐다거나. 여러분, 사지가 마비되면은 지속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요즘 이제 간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한자로 치매, 영어로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쓰는 말은 노망. 노인돼서 망령된다. 상당히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뀐데, 일단은 이 간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가 규칙적인 일상을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간병을 함에 있어서 간병사가 항상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 1일 스케줄을 어떻게 돼요? 1일, 주간, 월간. 항상, 자, 1일,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에 월간. 그러니까 일간 스케줄, 주간 스케줄, 그 다음에 월간 스케줄. 그 짧은 것에서 긴 걸 하죠. 매일, 일주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달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일상적인, 이런 규칙적 일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생활을 유지하고 그대로 가고, 물론 당연히 또 여러분들
간병을 할 때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기록입니다. 기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기록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주 체크하고 매월 체크해서 환자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냐, 또 환자가 더 나은 상태로 가고 있냐,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또 환자 각각의 뒤에 나오겠지만은 먹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매일 매시 먹고 또 배설하고 그리고 체중의 변화랄지 또 질병 상태의 변화 이런 걸 규칙적으로 일상을 준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초적인 간병 기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간병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간병사가 된다는 그런 마당에서는 이 기초적인 간병 기술을 전부 익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히 우리가 단순한 간병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예컨대 환자가 합병증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인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 말고 기초적인 간병 기술 숙지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간병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간병하는 도중에 환자의 어떤 변화된 상태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병인 자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 변화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예컨대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과 서로 헬핑한 관계, 도움을 주는 관계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병 중에 발견되는 환자의 모든 변화를 또 환자의 상태를 그 의료인,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에게 꼭 정보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많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병을 하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한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리고 늘상 환자들의 그 상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 부정적인 환자에게 내가 간병사로서 부정적인 보이면 안 되겠죠. 나는 늘상 긍정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적은데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야.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더욱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늘상 중요한 것은 간병사는 항상 베푸는 자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야. 간병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병 안 됩니다. 환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 게 간병인의 역할인데 거꾸로 간병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일단 간병이란 것에서부터 간병의 목적,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간병을 해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간병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대상은 다 누굽니까?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 대상은 전부 환자입니다. 환자는 늘상 일반인과 달리 나약하다거나 또는 부정적이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항상 기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습성을 잘 받아들여서 간병사가 그네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특히 간병은 어떤 이성으로 한다기보다는 감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감성으로 한다는 것은 간병사, 간병인이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감성의 반대는 이성이죠.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은 요즘 말로 AI,
인공지능을 갖는 기계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적어도 간병이라는 것 자체는 간병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환자, 그 대상자를 안아주는 것. 이게 간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병은 쉽지는 않다는 것. 자, 일단은 간병이란 또 간병의 목적을 살펴봤고, 이어서 간병을 하면서 매일 점검할 사항들이 있어요. 매일 점검할 사항들이, 일단은 그 환자는 물론 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환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어 누워서 24시간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질병이 합병증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행 이동을 하는데, 물론 보행 이동을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보행기, 집행이랄지, 또 보호자가 부축하여 휠체어로 또는 이동차로 어떤 수단이 있겠죠. 그걸 점검하고, 특히 개인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죠. 뭐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특히 욕창이 생기자 등허리에 욕창 베개, 욕창 방지용 공기, 침대, 소변기, 대변기 많죠.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산책 운동이라는 것인데 실내냐 또는 침상에서 있느냐 아니면 야외에서 할 것이냐,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산책 운동이랄지 여가 활동도 체크를 해야 되고, 식사 형태. 식사 형태는 물론 식사는 세 가지가 있죠. 조식, 중식, 석식. 이제 그런 물론 도중에는 간식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혹은 죽을 줄 것이냐, 밥을 줄 것이냐, 이런 식사 형태, 미음 또는 뭐 아예 금식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먹었으면 어쩝니까? 일단 먹었으면 또 밖으로 내놔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배설입니다. 배설은 소변, 대변. 물론 이제 소변, 대변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가래랄지 이런 분비물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소변, 대변에서 상당히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배변 문제.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배변을 간병한다는 게 훨씬 괴롭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뭐 들어간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죠. 그것이 이제 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밖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 배설은 물로는 소변이 되겠고 고체로는 대변이 되겠죠. 근데 뭐 소변이야 역시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대변인 고체가 문제겠죠. 고체 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소화가 돼서 나와서 또 그것이 발효돼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 부분, 배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생체 징후는 여러 가지 나오죠. 생체 징후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뭐 체온이나 또는 혈압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생체 징후의 이 관리를 볼 때는 먼저 생체 징후 정상 범위에 보면은 체온.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체온이죠. 혈압, 맥박, 호흡. 우리 대표적인 이제 생체 징후인데, 이 생체 징후의 정상 범위,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라는 것인데, 특히 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군데를 가지고 봅니다. 네 군데를 가지고 보는데, 구강, 겨드랑이, 항문, 귀, 이렇게 보죠. 구강, 겨드랑이, 항문, 귀. 일단 여러분들 보면 이제 구강 같은 경우는 입에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체온은 구강이 가장 많이 이용한데, 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입에.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죠, 사실은. 구강으로 우리가 체온을 잴 때는 가장 구강의 정확한 것은 뭐 시간적으로는 3분에서 5분 정도 측정을 합니다, 구강에. 그런데 구강은 36.5도, 37도. 자, 이것이
구강에서는 이제 테스트의 정상 범위라 그래요. 36.5, 37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이제 측정은 뭐 구강용 수은 체온계로 하죠. 유리로 돼가지고 가늘고 길죠. 혀 밑부분에 자나 우측에 다는 것입니다. 또 혀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면서 대략 3분에서 5분 사이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특히 음식을 섭취한 이후 30분 정도 후에 측정을 하는데, 구강 같은 경우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약간의 여러분들 이제 구강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떤 맥락에서는 구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부분은 직장 항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구강이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겨드랑이죠. 겨드랑이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겨드랑이에다 체온계로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 중에서는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대략 이제 여러분들 겨드랑이는 이 구강보다 0.6도가 낫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이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5분 내지 10분 정도 합니다만은 입이 안 된다거나 구강이나 또는 항문, 직장 항문이 안 될 때 겨드랑이를 많이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대략 이제 5분, 10분 정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항문, 직장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이 항문 직장에 넣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대략 37도, 38도씩 정도 됩니다. 이 항문 직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강보다 0.6도 정도 높습니다. 이 직장이. 대략 직장은 항문에 이 체온계를 넣고 2, 3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 옆으로 눕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고, 항문에 그 들어가는 깊이는 대략 2.5cm에서 5cm 정도 삽입을 하지요. 특히 이제 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은 정확하지만 부정맥이랄지, 특히 치질, 항문 수술 혹은 설사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체온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은 직장 항문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앞서 말한 이런 제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구강입니다. 가장. 아까 말한 겨드랑이는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귀도 있습니다. 귀에다 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37.7도씨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귀도 그렇게 정확성은 없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래서 정확성은 항문, 직장,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정상 범위고, 체온은 그렇고 이제 혈압입니다. 혈압은 수축 이완에 따라 달리죠. 혈압 같은 경우는 수축시, 물론 수축시 기라고도 합니다만, 수축기, 또 이완, 우리 그래서 늘상 뭐 120, 80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수축할 때 수축기는 139 이하입니다. 정상이 139, 미리 HG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략하고 이하라고 그러죠. 139 이하가 되고, 이완 이제 풀었을 때는 89 이하.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은 혈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39 이하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140, 여기는 89 이하니까 90.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90에서 140, 이 부분을 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40 이상으로 올라갔든지 90 이하로 떨어졌든지 지나치게 라고 했을 때는 혈압에 문제가 있다. 이건 고혈압이 되고 이건 저혈압이 되겠죠.
이런 혈압도 정상이냐 아니냐라는 혈압에 관계된 것이고, 정상적인 부분, 지금 정상 범위입니다. 맥박이 있죠, 맥박. 자, 맥박은 우리 물론 이제 손목에서 맥박을 잽니다만은 구체적인 재는 부분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맥박은 정상적인 것은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분당 맥박은 60에서 100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돼야 되고 그 말이겠죠. 맥박이 적어도 100 이하가 되고, 대략적으로 평균치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 80이 되겠죠. 평균치가. 맥박이. 호흡은 1분에, 호흡은 1분에 14회에서 20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게. 자, 이걸 더 이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체온에서부터 보자면, 앞서 말했지만은 체온계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수은 유리 체온계가 있고, 디지털 체온계도 있습니다. 디지털. 뒤에 디지털 혈압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 구강이나 이 겨드랑이에 펜 타입으로 돼가지고 하는 이 디지털 체온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는. 또 적외선 체온계도 있습니다. 특히 귀 같은 경우는 고막 주변의 이 피부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맥락에서 적외선 체온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은 유리 체온계 대표적으로 이제 또 많이 사용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나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했을 때 많이 봤던 것이 수은 유리 체온계. 특히 이제 수은 유리 체온계는 어떤 경우 많이 하냐? 앞서 말했지만 이제 이 겨드랑이나 또는 입 구강에다 많이 합니다. 수은의 팽창으로 체온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체온의 눈금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은이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랄지. 특히 이제 발열 시 열이 한참 날 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럴 때 대부분의 간병사랄지 주변에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당황합니다. 발열 시. 그래서 발열 시는 오히려 방 안의 온도를 높이거나 담요를 덮어서 땀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 혹은 목, 팔, 다리를 닦아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다운되게 하는 것이고, 땀이 많이 난 경우 나면 수분, 염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물, 과일 주스 등을 많이 마시도록. 그러니까 특히 발열할 때 갑자기 열이 오른다라는 맥락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자, 당황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간병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간적인 당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간병사의 연륜이랄지 경험이랄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은,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발열 시 그런 대체 상황도 숙지를 해야 되겠고, 혈압은 요즘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많이 측정합니다. 심지어 저는 보니까 혈압 측정 이런 내용 보면은 요즘은 KTX 정거장에 그런 역에 어떤 한 켠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놓기도 해요. 요즘은 그걸 거의 다 이 혈압 측정계 자체가 디지털 혈압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컴퓨터랄지 이런 반도체 이게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해돼 있는데, 역시 혈압계도 그럽니다. 일단은 혈압을 재기에 앞서서 항상 지금 막 움직이고 와서 혈압을 재면은 혈압은 높게 나와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래서 일단 혈압을 재러 왔으면은 의자에서, 자, 의자에 앉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적어도 5분 정도. 자, 의자에서 5분 정도는 휴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혈압 측정에 앞서서 이런 예비로 미리 편안하게 할 그런 부분이 있고, 혈압 측정 띠가 있죠. 이 디지털 혈압 측정 띠가 있는데, 아래쪽이 팔꿈치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래쪽이 팔꿈치 안쪽으로 가고,
아주 2.5cm 이상 떨어지도록 팔의 윗부분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디지털 이 혈압계의 특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기로 측정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원 스위치를 작동해서 측정치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앞서 봤던 정상적인 것 어떻게 수축시 수축키 139 이하 정상, 이완시 89 이하 이런 수치들 뭐 일반적으로서 제가 아까 말한 90에서 140 이 사이에 들 때 정상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자, 혈압을 봤죠? 요즘 디지털 혈압기로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생체 징후, 어떤 생체 징후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하는데 체온, 혈압, 맥박, 호흡. 자, 일단 체온하고 혈압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박을 봅시다. 맥박. 앞서 제가 맥박은 어떻게 말했어요? 1분에 60초죠? 1분에 60회 내지 100회라 그랬습니다.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주로 하죠. 이 목 동맥이라는 부분, 목 동맥. 목 주변에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에 뛰고 동맥이 뛰냐 안 뛰냐, 목 그 주변에 둘레 이 부분이 있고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손, 요골 동맥 맥박 측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맥박 측정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마는 이 검지와 엄지 이 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 이 검지 중지, 엄지가 아니고 검지와 중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목 옆에 목 동맥 또는 손목 안쪽에는 요골 동맥이다라고 하죠. 여기다가 갖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 뭐 1분 동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30초. 요즘 뭐 시계를 보면 되는 것이니까 30초 동안 짚어가지고 그냥 간단하죠. 곱하기 2를 해가지고 60에서 100 사이 나오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 맥박이 아주 불규칙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자세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0초,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박 자체가 일정으로 뛰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30초 정도 재가지고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1분이라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맥박 자체가 불안정하다, 불규칙하다 라는 경우는 60초 동안, 또 다시 한번 60초 동안, 또 60초, 한 여러 차례 재보는 것도 맥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인데, 아까 호흡은 이렇게 말했죠. 호흡. 1분에 14회에서 20회. 자, 호흡이란 것은 뭡니까? 폐 활동인데, 폐.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폐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주 말하면은 호흡은 숨쉬기라 그래요. 우리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자, 숨 쉰다는 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숨진 채 발견. 숨을 안 쉰다 그 말 아니야. 숨을 안 쉰다면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재밌게 하려고 숨 쉰 채 발견.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참 그런 아주 패러디도 많이 합다마는 호흡이란 것 자체는 우리 그러죠. 혈액 내에 산소를 공급한 거 아닙니까? 이 호흡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응? 그 말은 호흡을 할 때, 자, 숨을 쉴 때하고 내뱉을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산소가 공급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뱉을 때. 뱉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호흡, 숨을 쉰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 말은 혈액 속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게 즉 우리의 신체의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산소 공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랄지 이런 내용이 잘 작동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신체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숨 쉰채냐 숨 진채냐 숨 진채 그러면 죽는 것이고 숨 쉰채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자, 호흡수도 분당 호흡수를 측정합니다. 분당. 앞서 말했지만 분당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분에 14에서 20회. 이게 정상이죠. 이 사이 안에 들면은 물론 너무 호흡이 느려도 14가 안 돼도 호흡이 너무 가파도 문제가 있죠. 아까 마치 혈압처럼 90 이하로 떨어진 것도 문제고 140 이상으로 오른 것도 문제고.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의료진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되겠죠. 정상 호흡은 분당 대략적으로 14에 20회. 물론 다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12, 3회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늘상 우리가 소리가 나게 돼 있죠.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는 조용하고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서 뭐 기침이나 또는 잡음이 있다든지 그거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양쪽 가슴이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중단이 없고 규칙적이고 율동적이어야 한다. 그 정상적이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비정상적인 호흡은 어떤 징후가 보이냐 그러면은 일단 무호흡, 호흡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술 마시고 왔다든지 또는 고된 일을 했다든지 라고 해서 코를 골 때 코를 곤다는 것은 일단 숨을 들이쉬고 뱉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호흡이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그러면 위험스럽습니다. 무호흡 상태라 그래서. 또는 너무 빠르다, 너무 늦다. 그것도 정상은 아니고.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통증을 동반하면서 호흡 곤란. 그것은 분명히 이제 어떤 폐에 이상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고. 가끔 청색증이라고 해서 이 호흡을 하면서 입술 주변이랄지 손톱 이런 주변들이 색깔이 까매진다거나 푸른색 파랗게 변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품 소리 뭐 자글자글 또는 이 잡음이 많다. 이것도 정상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비정상적인 호흡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런 징후가 보였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비정상 호흡의 양상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양상 보면은 과호흡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호흡 20회보다 더 많다. 그리고 깊다. 많고 깊고 호흡 저하는 아까 말한 12, 3회 13세 이하 떨어지는 것.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인 스톡스 호흡이란 말.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인은 점점 깊어지다가 얕아지다가 과호흡, 무호흡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뇌간이랄지 뇌 압 증가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해서 이걸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 그것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비호흡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깊이 변화 없이 일정한 과호흡과 무호흡이 주기적으로 방변됩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비호흡이라는 말 쓰고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있어요. 깊은 과호흡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당뇨병, 심부전증 이런 부분. 또 지속 흡입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 흡기, 호흡기 시간이 지연되고 나서 무호흡, 뇌교 변병을 이런 부분이고 일단 이제 호흡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작용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혈액 속에 신진대사나 에너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도 잘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체온, 혈압, 맥박, 호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많은 환자들 또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가장 골치 아픈 병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라는 건 뭐겠습니까? 당을 섭취했는데 그 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글리코겐으로. 그러니까 자, 당을 섭취했어요. 당을 섭취했는데 이걸 글리코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 섭취한 것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 그러죠? 힘이 없을 때 단 걸 먹으면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이 글리코겐을 바꿔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인슐린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당을 섭취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체액에 그대로 잔류를 합니다. 특히 체액 중에서 뭐야? 혈액에 잔류를 해서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된 형태가 뭘로 나온다 그 말이야. 다음에 밖으로 배출되는데 우리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소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랍니까? 당이 배출돼서 소변으로 나온다. 그럼 뭡니까? 당뇨병이라 그러죠. 당뇨병이라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힘을 못 쓰겠죠. 그다음 당뇨병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의 합병증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최후는 결국은 피적 말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글리코겐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또 혈당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검사를 하는 것이고, 혈당 검사를 할 때 정증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경험한 경우,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단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씻고 검사지를 혈당 측정기에 넣습니다. 혈당 측정기에. 절개창으로 손가락 끝에 가장자리를 찔러서 손가락 끝에 혈액 한 방울 딱 얻죠. 검사지 한쪽 끝에 혈액 방울을 떨어뜨리고 측정기에 혈당을 잊고, 물론 하루에 2번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은 오전 식전에, 다음 날은 점심 식사 전이나 식후에, 또는 저녁 식전이나 식후에. 만약에 인슐린을 투여한 환자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4번 정도 검사하고, 이제 목표 혈당치는 공복시는 70에서 130mg. 공복시는 그게 정상이다. 밥 안 먹었을 때 70에서 130. 이 정도가 이렇게 표시하죠. 식후, 밥 먹고 2시간 후 그러면 180. 요 식전입니다. 식후 대부분 2시간이다 그러면 밥 먹고 2시간. 그러면은 180. 이 정도가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하다, 70 이하다면 저혈당이고, 이 이상이다 그러면 고혈당.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혈당이나 고혈당이나 간에. 또 180, 이게 넘은 경우, 심지어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200이 넘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혈당 검사할 때는 어느 징후가 나타나는데, 열이 날 때랄지, 또 해열제를 먹고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약을 복용하면 계속 열이 많이 난다 해봐야 됩니다. 또 심박동이 50 미만 또는 100회. 아까 우리가 60에서 100이라
라고 이제 했는데, 이 맥박 같은 경우, 맥박이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심박도 50회 이하 또는 만약에 100회 이상. 그러면은 실제 이제 혈당 의심을 해본다. 얕은 호흡, 과호흡, 호흡 곤란, 일시적인 호흡 정지. 이때도 의심해 봐야 되고, 기침이나 가래가 지속적으로 나오더라. 이때도 의심해 보고. 또 잠에서 깨지 않고 무의식 상태가 물론 죽은 건 아니겠지만 이럴 때 반드시 혈당 검사를 실시해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매일 점검할 사항들인데, 매일 점검할 사항들이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매일 점검한 것이. 일단 체온, 혈압, 맥박, 호흡. 특히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혈당. 이런 검사는 매일 이 간병사가 간병의 대상인 환자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과 더불어서 보고를 하고 의료진에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도 의료진 입장에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한 부분은 간병이란 도대체 뭐냐? 간병이라는 것은 간병의 목적 또는 간병이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봤고, 매일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들 당연히 봐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 징후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기본적입니다. 체온, 혈압, 맥박, 호흡, 혈당 검사. 자, 그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병에 관계된 내용의 첫 번째, 실무 내용의 첫 번째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